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가지고 대폭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국내 금을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실물로 사든지 ETF로 사든지. 금이 올해 한 70% 정도 올랐고 은이 한 160%, 170%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AI입니다. 최근 금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그 최근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파는 매도자에서 금을 사는 매수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미국이 금융위기를 무마하기 위해서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냈고, 확실히 2008년부터 달러를 찍어낸 속도가 더 가팔라졌고요. 2020년 코로나 후에 더 가팔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은 돈을 찍어내는 그 기관들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죠.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찍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미국 채권 이거 가치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미국 채권에만 믿으면 안 되겠다, 우리 금도 좀 사자, 이런 식으로 스탠스가 바뀌게 된 거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중앙은행의 금 매수세가 더 세졌습니다. 그 이유는 러우 전쟁이 터지고 나서 미국이 달러화를 무기로 썼거든요. 한마디로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해버리고 더 이상 이제 너희랑 거래 안 해, 스위프트 망 꺼져,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랑 안 친하면 우리도 적골이 될 수가 있는 거네. 야, 미국 국채 위험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미국 국채 믿지 못하겠다, 금을 사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과 좀 덜 친한 나라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는 어차피 당연히 그렇고 인도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금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미국 채권을 조금씩 팔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그래, 미국과 우리가 언제까지 친구를 살 수 있을까 불안한데 해가지고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가지고 금이 계속 이제 오르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ETF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이제 금융 세력들, 투기 세력들, 투자 세력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인들과 인도인들이 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제 개인들도 금, 은 같은 거를 많이 삽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여자들이 소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 소유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명절이라든지 생일이 있으면은 부인한테 금부치, 은부치를 잔뜩 사주는 것이 원래 인도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불안할 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전쟁도 많이 있었고 내전도 있었고 많이 도망가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금, 은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중국, 인도 이제 개인 그 수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ETF 또는 기관, 그리고 개인 수요가 맞물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국내 금값과 국제 금값이 왜 다르고 국내 금값이 항상 더 비싼가요? 항상 비싼 건 아니고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가기는 가는데요. 근데 가끔 이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국내 금이 국제 금보다 한 15%, 20% 튀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한국에 실물 금이 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금값이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야, 나도 이제 금을 보유를 해야지. 야, 금 ETF, 내가 그거 뭔지 모르겠고 난 이걸 내 손에 쥐고 싶어. 이 금이 내 손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금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데 좀 종로에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금 없는데요?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실물 금을 사시는 분들도 그때는 그냥 묻지마 금 사기보다는, 그러니까 금 ETF 같은 거 사가지고 좀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금가격이 좀 내려오면 금을 사면 되긴 하는데, 묻지마 분들은 일단 사고 싶거든요. 내 손에 이걸 쥐고 싶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가지고 이 대폭 올라가는 겁니다. 국제 금보다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종로에서 또 이제 해외를 통해서 대거 금을 수입해 오고요. 그때는 다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요, 금 가격이 국내와 국제와 비슷할 때는요, 그때는 주로 국내 금을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실물로 사든지 ETF로 사든지 둘 다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프리미엄이 발생을 해요. 이제 국내 금이 해외 금보다 10%, 20% 비싸진다 하면은 그거를 그때 일시적으로 팔고 해외 ETF로 피신해가 있다가 다시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은 이제 그때 다시 국내 금으로 갈아타는 거, 요것만 몇 번 해도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금값이 1971년과 비슷하게 급등하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나요? 1971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금 본위제라는 것이 깨졌습니다. 71년 전에는 달러가 금에 연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35불을 가져오면은 내가 금 1온스를 주겠다라고 미국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가가지고 실제로 달러를 주고 금을 가져왔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이 달러를 주고 금을 가져왔는데 독일도 똑같은 걸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장난해 니네들아, 야, 우리 이제 금 없어, 꺼져 해가지고 우리 이제 더 이상 금을 안 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돈을 막 찍게
했어. 우리 베트남 전쟁해야 돼. 복제해야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했고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그때 70년대 미국에서. 그리고 금 가격도 당시에 35불에서 한 900불인가? 한 30배 정도 뛰었거든요. 그때. 그거 비슷하게 되지 않은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국이 부채가 너무너무 많고 그 부채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찍어내가지고 이자를 갚고 돈을 찍어내서 이자를 갚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의 가치는 점점 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물론 그게 오늘 당장 온다는 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진 화폐가 불태환 화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으로 바꿀 수 없는 화폐인데 과거에서 이런 식으로 큰 제국, 미국 같은 큰 제국이 불태환 화폐를 시도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몽고 제국이었거든요. 13세기에 얘네들이 교초라는 이제 종이돈을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썼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컸어요 그때 교초가 이렇게 컸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발행을 이제 별로 안 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전쟁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니까 막 뿌렸거든요. 막 뿌리고 결국은 교초가 휴지 조각이 되고 당시에 금이나 은을 가진 사람들만 승리를 했는데 근데 그게 2020년대, 30년대, 40년대에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금, 은을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트럼프 2기 출범 후 집권하는 동안에는 금이 계속 오를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리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5년 같은 경우도 금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폭 감소했거든요. 사실 대부분 상품은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유니클로 옷이 잘 팔린다라고 하면 유니클로가 옷을 더 많이 찍어내겠죠. 근데 금과 은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산에서 실제로 채굴을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수많은 광산은 돌아가고 있고 새로운 광산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서 금을 실제로 이제 캐어내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최소 10년 정도이거든요. 근데 2019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2030년까지는 새로운 금이 많이 공급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임기는 28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금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그때까지 계속 우상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25년에 금과 은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6년에 1년 정도 쉬어가는 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이 올해 한 70% 정도 올랐고 은이 한 160%, 170% 정도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보면은 금이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굉장히 흡사하고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그리고 은이 이더리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더리움과 은 둘 다 투자 수단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활용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디파이라든지 RWA 플랫폼의 주요 메인 코인으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170% 올랐냐? 뭐 저는 좋았지만 그래서 올랐는데 그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놈의 AI입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에 은이 필수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도율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선을 놓을 때 구리를 놓잖아요. 구리가 사실 전도율이 은보다는 좀 안 좋은데 근데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구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AI 반도체는 스피드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는 무조건 은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은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공급은 못 따라오기 때문에 은 가격이 폭등한 것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이제 은에서 또 부산물이라고 안티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안티몬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또 이제 그거를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번거로워가지고 그냥 갖다 버렸거든요. 심지어 벌금을 주고 버렸는데 근데 이 안티몬이라는 것도 AI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요 쓰레기가 이제 금이 돼버린 거예요. 따다간 해가지고 안티몬의 변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은 가격 상승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안티몬이라는 놈이 얘도 작년에 한 3배가 4배 올랐어요. 왜냐면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이 어떻게 보면은 투기 수요도 있고 금이 오르니까 같이 따라 오르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오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이 폭락하는 시점은 언제이고 언제쯤 사면 좋을까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폭락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금의 공급이 많아질 때. 왜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상품은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도 따라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은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유니클로는 옷을 찍어내면 되는 건데 근데 금은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은 새로운 금광이 어디선가 나오고 금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실제로 통계로 보입니다. 금 같은 경우도 분기 통계가 다 있거든요. 이제 공급 통계가 있는데 그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면 그때 도망가시면 되고요. 그때는 도망가셔가지고 꽤 오랫동안 금에 안 오시면 됩니다. 그때 현금을 쟁여놓고 사면 큰일 나고요. 왜냐면 금이 공급이 팍팍 늘어나는데 그럼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도망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할 때가 아니고요. 저는 그 시점을 2030년 언저리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진짜 금의 자리를 위협할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금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달러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달러 발행량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도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설계될 때부터 금의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금을 쓰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커피를 수입하는데 브라질에다가 금을 보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럼 그 브라질 사람은 미국에서 커피 기기를 사는데 그걸 다시 미국으로 보내고, 이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할 수가 없고 너무 위험하죠.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이게 금을.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금을 금융기관이나 정부에 보관을 하고, 정부나 금융기관은 우리한테 이 차용증을 줬습니다. 야, 이거 가져오면 내가 너한테 금을 줄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정부나 금융기관이 장난을 쳤어요. 그러니까 금을 이제 창고에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10개, 20개를 발행을 하는 거죠. 설마 찾으러 오겠어 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 찾으러 오거든요. 저기요,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금을 주세요 하는데 우리 금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이동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니까 실제로 그 비트코인을 브라질로 보내줄 수가 있고,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보내줄 수 있고, 이게 다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나 금은 3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요, 금이 395번 나오거든요. 395번 금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금은 가치를 유지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을 전부 다 방어를 해줬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역사가 15년밖에 안 돼서 이제 그런 역사가 없고요. 그래서 지구인들은 금은 돈이다, 금은 돈이다, 이게 이제 뇌리에 딱 박혀 있는데, 비트코인은 일단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이라는 것이 큰 장점이기도 한데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킹이 가능하고, 이제 뭔가 인터넷과 전력망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게 브레이크다운을 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양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암호화를 깨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런 리스크도 있고요. 그러니까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년, 20년 시간이 흘러가지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물론 저는 그래도 확률을 80%, 90%, 95%? 이 정도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최근 금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다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12월 FOMC였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FOMC 때 금리가 인하됐잖아요. 근데 이 포인트가 이제 금 가격에 있어서 워낙 좋은 포인트입니다. 금 가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라고 하면은 실질금리라는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실질금리는 쉽게 말해서 금리에서 물가를 뺀 값이에요. 그러면 이 실질금리가 낮아질수록 금 가격한테 좋은 건데, 이걸 바꿔 말하면 금리는 낮아질수록,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높아질수록 좋은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금리 인하가 금 가격에 좋은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12월 FOMC에서 단순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던 게 아니라 한 400억 달러 규모의 그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그와 되게 유사한 돈 푸는 정책이 시작된다, 이제 내년 초부터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점점 시장을 더 뜨겁게 만든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리? 올해도 내렸고 내년에도 더 내리겠네? 근데 돈 푸는 거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내년에 진짜 제대로 양적 완화가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아까 전에 금리는 낮아질수록 금에 좋다고 했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돈을 이렇게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높아지면서 하나 좋고 두 개 좋고 그냥 금에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면서 요즘 금 시장이 최근에 조정을 겪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방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금값을 결정하고 있는 다른 주요한 요인들이 있을까요? 이제 아주 딥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이제 금리 그리고 이제 물가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는 변수가 되게 많아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졌다가 일축됐다가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조금 뜨거웠다가 좀 차가워지기도 했다가, 이런 변수가 많은데 좀 더 본질적으로 그런 금의 사이클이 왜 시작됐는가를 따지려면 우리가 이제부터 좀 불편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같이 외면하고 있었던 그 불편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38조 달러라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4경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미국의 부채가 있다. 근데 이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1년에 이제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거의 1,400조 원 가까운
돈을 지출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걸 이제 과거로 되돌이켜 보면은 2020년만 하더라도 한 3,400억 달러. 근데 2022년에는 4,700억 달러. 2024년에는 이제 8천억 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거의 1조 달러 수준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졌어요. 자, 이제 여기서 미국의 부채에 대한 이자가 대략 1조 달러가 나오는데 1년에 미국의 세수가 5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에 쫙 사람들로부터 세금 끌어 모아서 5조가 생겼는데 이 중에 20% 5분의 1을 고작 이자 갚는 데 써야 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직면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38조 달러라는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되는 걸까요? 국민들이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갚아야 되는데 어쨌든 정부의 빚이니까 정부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빚이 계속 늘어나고만 있고 그냥 뭐 몇 조 달러? 그러니까 몇 경원? 이게 이제 감도 안 오니까 그냥 부채가 늘어나는 건가 보다. 뭐 국가가 나중에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38조 달러라는 이 부채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2013년에 세계 3대 주요 그 신용평가사인 S&P 500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며 재정 적자도 심각하고 이자 부담도 너무 심각하다. 근데 문제는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 라고 하면서 강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 그리고 2024년에도 이제 3대 신용평가사인 나머지 두 개 피치와 무디스도 같은 이유로 강등을 했어요. 즉 미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는 게 핵심인데 근데 이 부채 위기가 이제 직면했다라는 게 지금 이 포인트입니다. 빚은 누군가가 갚아야 된다고 했죠. 정부가 갚아야 돼요. 그럼 정부는 이 빚을 어떻게 줄이냐라고 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긴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복지도 줄이고 이제 국방비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다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대통령 후보예요. 내 옆에 대통령 후보는 내가 뭐 국민들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하겠고요. 저것도 짓겠고요. 막 뭐든지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규직을 다 비정규직으로 만들 거고요. 있었던 도로들도 다 부셔버릴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뽑히겠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좀 더 이제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뽑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어떻게 얼마나 더 돈을 쓸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돈을 지출하겠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이제 지출을 줄이는 건 사실은 선택지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국민들의 뭐 전체적인 소득세를 올린다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국민의 소득세를 올려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국가의 빚을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매겨서 부자들의 돈을 뺏어 오겠다. 우리 서민들이 힘드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정치적 쇼에 가깝지 실제로는 어려운 이유가 그렇게 세금을 올리면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특성이 있는 것도 있거니와 그냥 아주 숫자로만 계산을 해봐도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대부분의 부자인 뭐 워렌 버핏 그 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의 자산을 다 몰수해도 사실 3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아까 부채가 38조 달러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부자들의 그 재산을 다 몰수한다고 해도 이 빚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방법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한 12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재용 회장님, 뭐 정몽구 회장님, 김범수 회장님 재산 몰수해봤자 한 30조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도 그냥 산술적으로 숫자로 계산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데 결국에는 돈을 찍는 방법밖에 없어요. 돈을 더 찍어서 지금 이 부채 문제를 더욱더 키우고 그 과정에서 그 구매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금융시장도 많이 불안정해지고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는 안 남았다. 그래서 이제 과거로부터 결국에는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근데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반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경제학에선 소리 없는 세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부가세로 내는 돈도 많아지고 물가가 오르면 그거에 대한 이제 세금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국가의 부채의 가치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채 문제가 해결된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사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 문제에서 1, 2, 3번 중에 결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3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자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대한 이 사이클이 나온 이유가 바로 요거다. 이렇게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해야 될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금은 아직 상승 사이클일까요? 자, 이 포인트를 이해하고 나면 이미 여러분들도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야, 이거 국가 부채가 뭐 어차피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활활 태운다라는 건,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사이클이 나타나겠구나.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30년대에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한 40년 동안 부채를 활활 태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부채를 태우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거의 정치적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보면 금의 사이클은 상당히 길 거고 이번 사이클도 1930년대나 뭐 1970년대나 마찬가지로 한 10년 정도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클의 한 절반 정도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의 가격이 급락했던 과거에는 그 하락 전에 보였던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신호 같은 게 있었을까요? 눈여겨볼 만한 신호가 분명히 있었어요.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상승 사이클이 매우 길고 분명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시그널들이 확실하고 또 내려갈 때도 시그널들이 확실하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실질금리라고 했잖아요. 실질금리는 금리는 내려갈수록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갈수록 금 가격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 실질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최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최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는 시기 때부터 금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금의 고점을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사실 실질금리의 최저점을 예측하는 것도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 이제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방법이기는 한데 우리가 실질금리의 최저점을 맞추는 건 어려워도 대략적으로 최저점 부근을 알 수 있는 일종의 패턴은 있었다. 지난 100년 동안 금의 슈퍼사이클을 보면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져들고 나서 저점을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이렇게 세 번 찍고 그 지점이 이제 최저점이 됐어요. 30년대도 70년대도 2000년대도 세 번의 상승 사이클 모두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네. 즉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더 낮고 두 번째 저점보다 세 번째 저점이 더 낮다라는 이 패턴을 이용하면 우리는 두 번째 저점을 찍고 이제 실질금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세 번째 저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 포인트에서 두 번째 저점을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저점을 지나가는 이 지점에서 충분히 뭐 이 정도면 최저점 부근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금을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머리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거의 어깨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금이 이제 방금은 수요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금리가 낮다라는 건 현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물로 도망간다라는 금을 산다라는 이야기니까 반대의 측면에서 공급의 측면도 볼 수가 있어요. 공급량, 그러니까 금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금이 좀 흔해지니까 금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금이 더 귀해지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이게 최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할 때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쯤에 이제 매도 타이밍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해도 이것도 이제 거의 어깨쯤에서 팔 수 있는 좋은 투자 모멘텀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 외에도 뭐 가격 모멘텀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매도 시그널들이 있지만 금 자체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일단 상승 사이클이 길다. 그리고 그 상승 사이클에 우리가 중반부에 있고 아직 매도 시기까지는 꽤나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도한다라고 할 때 내가 막 조급하게 매도할 필요 없이 금은 고점 기간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2, 3년까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조급하거나 마음의 불안을 갖고 투자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걱정 마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금을 좀 비축을 해둔 상황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도 다행히 일단은 좋은 얘기부터 할게요. 다행히 과거보다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 지인들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2019년에 금 투자할 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금이냐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2019년에 금 살 때 금의 사이클이 오니까 은을 투자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가 금은방에서 샀었어요. 네. 금은방에 여기 발품 팔고 저기 발품 팔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살려고 하는데 들어갔더니 그 사장님이 한숨을 쉬더니, 내가 진짜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은은 투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금과 은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었는데, 지금은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요즘에도 거의 막 한 달에 한두 명씩은 연락 와서 나 진짜 금 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면, 그래도 다행히 일단 금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자. 근데 이제 절대적인 수치만 두고 보면 일단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워요.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워낙 익명성이 크고 그다음에 실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추적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것들을 대략적으로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논문 중에 하나가, 국가의 금 보유량이 이제 국민들의 금 보유량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금을 정말 조금 갖고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이랑 비교해서 정말 압도적일 정도로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약간 정치적인 이유나 아니면 외교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우리나라가 금을 별로 못 사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라는 건 우리 국민들도 금을 투자하기에 사실 조금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놓여져 있다. 부가세 문제도 사실 웃긴 거거든요. 금에 부가세가 붙는다는 게. 금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전 세계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외환보유고에서도 돈으로 쓰는데, 우리가 10,000원짜리에서 1,000원짜리로 교환한다고 부가세를 내진 않잖아요. 달러로 바꿀 때도 부가세가 붙지 않고. 아무튼 이런 좀 비효율적인 부분, 다양한 시장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욱더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금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됐던 것도 큰 몫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다른 국가의 국민들보다는 현저하게 그 금 보유량이 낮은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달러가 곧 휴지 조각이 된다는 말이 막 많이 들려와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일단 달러 자체가 옛날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용 등급 자체가 떨어진 것만 보더라도 달러에 대한 위상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리고 이제 달러에 대한 그 신뢰가 하락 추세로 가고 있구나라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서 달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건 사람들이 달러를 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 심지어는 달러를 파는 국가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미국의 달러 시스템, 달러 패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처음에 이해하면 지금의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가지게 됐었던 건 1944년에 브레튼 우즈 회의라는 걸 통해서 이제 달러 패권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도 끝났겠다, 우리 다시 한번 제대로 뭔가 이제 그런 기축 통화를 제대로 정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원래는 이제 영국이 패권이었던 시기니까 영국과 그다음에 미국 거의 양대 구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당시에 뭐 지금도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케인즈가 나와서 우리는 방코르 시스템이라는 방식으로 화폐 시스템을 만들자. 원래는 그 전까지는 금이 돈이었거든요. 근데 금만 돈으로 쓰니까 금이 1년에 생산량이 한 1.2% 정도밖에 안 늘어요, 전체 량에서. 그러니까 막 세계 경제는 3% 4%씩 성장하는데 금의 생산량이 그 정도로 부족하다라는 건 이제 시장에 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생산량을 좀 보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 자체도 변동성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금뿐만 아니라 은이나 동, 구리, 뭐 그다음에 원유 이런 것들 다 하나의 바스켓에 모아서 그거랑 이제 그 어떤 특정 통화 하나랑 교환할 수 있는 이런 화폐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 측면에서는 그때 미국이 전 세계 금의 70%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금으로 가야지. 금으로 가면은 세계 금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이 가장 파워가 세지거든요. 그래서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까버렸어요. 그리고 금태환 제도가 되고 미국이 이제 패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금이 많아도 금이 1년에 생산될 수 있는 양은 좀 한정적이고, 근데 미국은 또 그 당시에 이제 워낙 돈 쓸 일이 많다 보니까 달러 발행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원래 20달러 가지고 오면 1온스의 금으로 바꿔준다라고 했는데, 이제 1944년에는 이제 35달러로 이게 바뀌긴 했었거든요. 35달러 가져오면 금 1온스로 바꿔줘야 되는데 달러가 너무 많아지니까 다른 국가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달러가 많으면 얘네 절대 금으로 못 바꿔줄 것 같은데 달러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해서 1968년부터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내 금 내놓으라면서 이제 달러를 가져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제 미국의 금보유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다가 1971년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 닉슨 대통령이 닉슨 쇼크라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금 못 바꿔준다, 달러 가지고 와도 못 바꿔준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 달러 패권이 그때 끝났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1944년에 헨리 키신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헨리 키신저가 또 정말 기가 막힌 묘안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사우디랑 이제 비밀 협약을 맺어서 모든 원유 거래는 달러로만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원유가 정말 전방위적인 모든 산업에 다 쓰이지만 그때는 그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때예요. 그건 사람들의 인식에 그래, 내가 달러는 쓰기 싫은데 달러를 안 가져가면 이제 석유를 안 바꿔주니까 달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꼭 그게 기축통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기축통화가 되려면 첫 번째로 교환의 수단이 돼야 되지만 두 번째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 돼야 돼요. 결국에 달러의 가치가 정말 빠르게 떨어질 텐데 내가 이걸 정말 뭘 믿고 달러를 그 외환보유고에 쟁여놓냐. 차라리 금을 쟁여놨다가 필요할 때 팔아서 달러를 잠깐 바꿔서 일부만 쓰고 또 나머진 금으로 쟁여놓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국이 그때 또 하나의 묘안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너네들이 달러를 보관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충분한 보상을 해줄게. 1년에 물가가 막 3% 오르면 그럼 우리가 시원하게 5%씩 이자 줄 테니까 달러 보관하고 있어도 괜찮아. 우리가 달러의 가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라는 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시장에서는 그 원유 결제를 달러로 해야 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금리에 대한 보상, 그 보상을 통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상의 보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신용화폐 시스템, 이 두 가지 시스템이 달러라는 그 거대한 그 패권을 유지하는데 이제 기둥이었던 거예요. 자, 원유와 그 다음에 이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원유와 이자. 근데 이제 이 원유에 대한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이제는 꼭 미국이랑만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우디만 보더라도 위안화로 결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대부분의 결제가 루블이랑 위안화로 이루어져요. 이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달러로만 원유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미국의 좀 독자적이고 좀 그런 행동 때문에, 그런 이제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제 미국이랑 멀어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크게 금이 갔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 신용화폐 시스템, 물가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는데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거, 이미 미국은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1년 세수의 20%, 거의 20%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고 있어요. 더 이상 빚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물론 여기서 빚이 더 늘어나겠지만 이제 그 부채의 한계가 왔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0%,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신용화폐 시스템,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금리를 더 준다는 건 미국의 부채를 더욱더 크게 키운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어려워진 시기에 왔다. 그럼 신용화폐 시스템도 끝이 났고 페트로달러 시스템도 끝이 났으니까 달러는 이제 점점 하락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거시적인 측면입니다. 이 달러의 탄생과 달러가 어떻게 힘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이걸 보면 앞으로 달러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갈지도 우리가 큰 흐름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계속 저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 전반, 그리고 그냥 전체적인 경제 전반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제가 방금 이 신용화폐 시스템과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얘기할 때 신용화폐 시스템이 괜찮아, 달러 갖고 있어도 우리가 달러에 대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충분한 보상을 더 해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약속은 미국 정부가 아무리 뭘 해도 그 약속은 연준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연준의 독립성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다. 달러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연준이 하는 건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의 그런 이제 정치적 압박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연준이 독립성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이 신용화폐 시스템이 이제 유지될 수 없는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순간이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턴 달러가 조금 더 빨리 떨어지냐, 조금 덜 빨리 떨어지냐, 이 차이일 뿐이지 이제 가야 될 그 지점은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진짜 달러가 이제 더 이상 세계에서 더 중요한 돈이 아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야, 양벨이 저거 거대한 미국인데 미국을 뭘로 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미국이 망한다는 이야기랑 전혀 달라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다시 돌아갈게요.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 때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1971년에 미국은 여전히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1971년 이전과 1971년 이후의 달러는 같은 거냐라고 할 때 완전히 다른 달러거든요. 아예 1971년 이전의 달러를 1971년 이후에 쓸 수도 없어요. 반대로 이후의 달러가 이전에는 가치가 없는 거고요. 이처럼 달러는 이름이 달러라고 돼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달러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냥 이름만 똑같은 다른 달러인 거예요. 달러는 다시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 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의 시스템의 위기라는 거지, 그 말은 새로운 달러 시스템이 세워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고, 저도 미국이 여전히 세계 1위 굳건하고 아직도 미국의 달러 각국의 무역 결제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쓰고 있고 외환보유 비중에서도 아주 압도적인 수준으로 높다라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가고 있는 추세, 그런 부분들에서 현재 달러 시스템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금이랑 가장 많이 비교되고 있는 게 또 비트코인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금에 비해서 또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비트코인이 금이랑 사실 비교하면 안 되는 자산인데, 뭐 금보다 뛰어나다, 열등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다른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나올 때 이 암호화폐라는 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나, 왜 없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시켜야 될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그나마 속성 중에 좀 금이랑 비슷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디지털 금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쏙쏙 이해를 하는 어. 거예요. 거기까진 좋았죠. 근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진짜 디지털을 떼고 금이라는 거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뭔가 이 비트코인과 금이 그 본질적으로 다른 자산인데 그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공부 말고 좀 이제 오해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포인트거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금은 위험 자산인가요? 안전 자산인가요? 안전자산이라고 배워왔긴 했죠. 네, 금은 안전 자산이 맞아요. 네. 그러면은 금은 그런 경제 위기 때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경제 위기 때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경제 위기 때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은 안전자산이고 안전자산은 경제 위기 때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금은 올라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금은 경제 위기 때 내렸다.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면 이 비트코인과 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거 짧게 갈게요.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불린 이유는 옛날 시대 때는 갑자기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지면서 화폐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고 경제가 막 되게 안 좋아지는 이슈가 발생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은 결국엔 금이니까 위기는 금이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온 50년의 시대 때는 거의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보다는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강했어요. 실업률도 높아지고 내 월급도 줄어들고 물가도 뚝뚝 떨어지고 갖고 있는 자산은 처분돼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조금 예전의 위기와는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위기 때는 사실 현금이 짱인데, 우리가 그 옛날에 배웠던 인류 수천 년 동안 이루어졌던 위기는 금이다랑 좀 다른 위기인 것을 떼놓고 그냥 위기는 금이다라는 생각만 해서 이제 그렇게 바라본 거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이게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네. 첫 번째 희소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두 번째, 얘는 가장 매력적인 건 투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그거의 본질적인 가치는 바로 블록체인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블록체인은 이 자산이 국경이 없고 또한 이 투명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측면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대중들이 일반 국민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국민들이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이에요. 근데 금도 물론 그런 속성은 있거든요. 네. 근데 금은 조금 다른 쪽에서 많이 쓰여요. 특히 국가의 단위에서 많이 쓰인다. 금은 오랜 시간 동안 돈으로서 쓰였는데 그렇게 쓰일 수 있었던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희소성이나 신뢰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금은 비트코인이랑 완전 다르게 비트코인은 투명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신뢰를 만들어줬지만 금은 익명성이기 때문에 신뢰를 만들어줘요. 자, 똑같이 경제 위기가 일어났어요. 아니면 전쟁을 했다고 치죠. 전쟁을 시작했어요. 미국이 러시아랑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각 우방국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러시아산 비트코인, 금, 달러 절대 받지 마라. 받는 순간 내가 적대국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달러는 이동하면 어떻게 이동했는지 다 알 수가 있죠. 비트코인은 너무 투명합니다. 더 투명해요. 얘는 진짜 그 100개로 쪼개서 뿌려도 그게 100개가 어디로 갔는지가 전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러시아 외환보유고에서 있던 혹은 러시아 은행이 갖고 있던 그런 비트코인은 어디로 이동하든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얘를 녹이면 이게 러시아산 금인지 한국산 금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금을 이제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들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보유하려고 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익명성,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도 많이 잘 모르시는데 금이 이제 뭐 반도체, 금리, 우주 산업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주얼리로도 쓰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1930년대에도 국가가 국민들의 금을 몰수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금리 빼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 소유하기만 해도 징역 10년형이었거든요. 근데 금리 있다고 해서 수갑을 채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금은 사용 형태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우회할 수 있는 루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가 다시 그런 거예요. 너 지금부터 뭐 금을 소유한 자는 다 불법에 처한다. 혹은 그런 식으로 통제가 들어왔을 때 저 목걸이인데요. 저 목걸이 좋아해서 목걸이 했던 건데요. 혹은 우리 회사는 반도체 회사라서 금을 샀던 건데요. 라는 식으로 우회의 측면이 가능하다. 국가가 국가를 통제할 때도 그런 식으로 우회를 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이제 축제 기간에 금을 워낙 많이 쓰니까 그 미국에서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한테 러시아산 금 받지 말고 그거 뉴욕 상품거래소나 런던 금시장에 가져오면 다 빠꾸 놓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인도가 막 엄청나게 수입을 합니다. 러시아로부터. 왜냐? 우리는 축제 기간이라서 축제 기간 때 인도인들은 금을 많이 쓴다.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딱 그 목적성이 너무 분명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이 비트코인보다 지금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쓰임새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도 없고 속성이 비슷한 부분이 조금 있다 뿐이지 같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상위 호환이나 하위 호환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가올 2026년의 경제 리셋이 2008년 경제 위기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려오는데 이런 의견의 배경과 또 원인이 무엇일까요? 일단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진짜 2026년의 경기 침체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우리한테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왜 2026년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위기가 왜 2008년보다 더 우리한테 치명적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경기 침체에 대한 전조 증상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실업률 같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과거 한 100년치 정도의 실업률 데이터를 두고 경기 침체 시기랑 겹쳐서 보면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때때로는 그냥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먼저 와서 실업률이 치솟는 경우들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이런 이제 전조 증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미 이제 지금 실업률 지표를 보면 한 2023년, 2024년 그때부터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 말은 2026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것도 경기 침체 시그널이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금리 인하가 오히려 경기 침체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장 가까웠던 역사 2019년에 금리 인하 시작돼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왔죠. 그리고 2007년부터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되고 2008년에 이제 경제 위기 왔죠. 금융 위기 왔죠. 그리고 1995년에 금리 인하하고 1997년에 동아시아 외환위기, 우리나라는 IMF 이제 그런 위기가 왔었죠. 이런 것처럼 이제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금리 인하는 곧 경기 침체의 가장 강력한 전조증상이 되곤 한다. 올해 9월에 금리 인하하고 올해 12월에 금리 인하했어요. 내년에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질 텐데 사실 이것 자체도 경기 침체의 강한 이제 전조증상이다. 이런 걸 볼 때 이 셋 다 시그널이 울리고 있습니다. 적색 경보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하나만 더 얹을게요. 그리고 이 금 가격을 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오곤 하는데 일반적으로 1933년부터 1947년까지 사이클에서 딱 그 중간 정도인 1940년에서 1941년에 이제 2차 대공황 피해가 나타나면서 금 가격이 조정기가 나타났거든요. 그 1970년부터 1980년에 그 10년 동안의 사이클에서도 1975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제 금 가격이 조정을 받았어요. 2002년부터 2011년의 사이클에서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요. 즉, 이 전체 사이클의 중반부가 경기 침체가 오기 좋은 시기라는 건데 이번 사이클은 2019년부터 2030년 정도까지 되는 그런 사이클이에요. 네. 2026년은 또 여기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과 이제 지표들을 두고 볼 때 내년에 경기 침체 확률이 높다라는 건 팩트다. 그렇다고 뭐 100% 온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지면 그에 대한 우리는 포트폴리오나 이제 나름대로의 대비를 해두어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번 위기는 2008년과 좀 다른 양상이고 그리고 되게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옛날에는 위기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셋 중에 하나를 했어요. 현금을 갖고 있거나 달러를 사거나 아니면 금을 사거나 보통 하는데 금을 사는 경우는 사실 잘 없고 그리고 이제 달러나 현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지금 투자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투자는 위험해서 잘 안 해. 달러 투자도 결국에 투자 아니냐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뭐 2008년 IMF 이럴 때 원화를 갖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니까 그것 자체도 리스크였겠지만 이제는 달러를 갖고 있는 것조차도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결국엔 지금 달러의 위기거든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달러를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안 사는 걸 넘어서 버리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중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국가인데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1조 3천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젠 7천억 달러 수준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이 이제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20년물, 30년물 국채금리 치솟고 있죠.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 20조 규모, 엔캐리 트레이드도 지금 막 붕괴 위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고 있고 일본 자체도 그 미국 국채를 사줄 만한 여력이 없다. 그래서 사실 2024년 3분기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대거 팔았어요. 거의 620조 원 규모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두 국가를 보면 미국 국채를 안 사는 걸 넘어서 심지어 팔고 있는 분위기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 다른 국가들을 본다고 해도 유럽 국가들 다 경기 침체 때문에 힘들어서 미국 국채 못 사줘요. 그 다음에 뭐 한국을 포함한 이런 신흥국들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환율 지키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미국 국채를 사요. 그러니까 여력이 안 되죠. 네. 이런 것처럼 달러가 신용을 잃고 있고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플러스 다른 국가들은 사줄 여력이 안 되거나 심지어는 팔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달러의 가치가 점점 더 빠르게 떨어질 거라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내년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치죠. 이때 이제 당연히 또 중앙은행들은 뭐랄까요? 돈을 풀겠죠. 뭐 금리도 낮추고 양적 완화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거의 지난 100년 동안 풀어야 될 화폐를 단 5년 만에 풀 정도로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안 왔어요. 돈이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돈 풀어도 인플레이션 안 오나 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지난 200년 동안 풀었어야 될 화폐를 한 달 만에 풀었어요. 근데도 직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안 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는 돈을 푼다고 해서 왜 인플레이션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돈을 풀 때 어떻게 푸느냐
누구한테 푸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잖아요. 네. 양적 완화는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미국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중앙은행들도 국채를 사주면서 국채를 갖고 있었던 사람한테 현금을 뿌려주면서 이제 돈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채를 누가 많이 갖고 있냐라는 거죠. 일반 개인들이 국채를 많이 갖고 있을까요? 물론 국채 투자하시는 일반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은행, 보험, 투자기관, 투자은행들 이런 기관들이 대부분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채를 사주면서 돈을 뿌리면 돈이 어디로 가냐? 투자 기관들한테 돈이 간다라는 거예요. 네. 투자 기관들한테 100억이 갔어요. 그럼 투자 기관들은 그걸로 뭘 할까요? 투자 기관이니까 투자를 하겠죠. 투자 기관들한테 돈이 가면 투자 기관들은 투자를 해요. 투자의 주체니까. 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2008년 이후부터 보면은 그 주식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뭐 금도 다 같이 올라가는 상승 사이클이 나타났었다. 에브리띵 랠리라고 불리는 그런 상승 사이클이 나타났었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자산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하면. 근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양적 완화도 했지만 근데 이제 돈을 그 투자 기관한테만 뿌리는 게 아니라 가게들한테도 뿌려줘요. 막 기본소득제도 이제 학자금 지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재난지원금 이런 형태로 돈을 많이 뿌렸죠. 가게들은 소비의 주체예요. 저 재난지원금 받은 걸로 바로 친구한테 카톡해서 야 뭐 먹을래?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게들은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소비를 합니다. 소비의 주체한테 돈이 들어간다라는 건 그만큼 소비가 많아지고 인플레이션에 가장 직격탄을 날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을 함께 쓰면서 이 돈이 단순한 형태로 풀리는 그런 투자 기관한테만 푸는 양적 완화 정책뿐만 아니라 가게한테도 돈을 뿌리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26년에는 당연히 그보다 더 강한 형태의 그런 재정 정책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화폐 가치가 정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위험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반은 간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나? 그때 이제 모의 투자 대회를 나갔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는 3등까지 찍었는데 근데 그 전에 기간의 중반부쯤 됐을 때 그때 이제 랭킹 50위가 아무것도 안 한 수익률 0%였거든요. 참여자가 진짜 몇천 명, 뭐 몇만 명이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반을 가는 게 아니라 50등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반을 가는 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기였고 그랬는데 이번에 2026년 위기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위기다. 그래서 이제 각 전문가들마다 2026년이 위험하다, 진짜 우리에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한테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이 부분 때문에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최근 들어서 각국 중앙은행도 금을 막 사들이고 있다는데 이것도 위기 시그널로 봐야 할까요? 아, 맞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는 이유도 이 위기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달러의 위기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달러를 안 사고 있고 심지어 달러를 팔고 있다. 그러는 이유는 바로 달러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리스크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네. 미국이 이제 경제적 제재인 스위프트 제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쟤네 거래 못하게 막아버려 이렇게 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 자산을 다 이제 동결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 다른 국가들도 생각하는 거죠. 야, 나 외환보유고에 달러 이만큼 담아놨는데 이거 지금까지 나 안전자산이라고 믿었건만 막상 진짜 위험한 순간이 오면 이건 안전자산이 아니라 내 목줄을 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달러는 안전자산이 아니게 된 거예요. 자,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달러와 그 다음에 금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 있었던 돈들이 다 금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2022년부터 매년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을 이어나가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사이클 자체가 달러의 위기고 그게 이제 2026년에 우리에게 정말 큰 치명타를 먹일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같이
잔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금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봐도 될까요? 결국엔 달러가 떨어진다. 달러라고 보기보다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이 화폐 너무나도 많이 불렸던 이 화폐가 결국에는 시스템이 이제 종말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금 가격을 더 밀어올리는 요소고 여기서 스마트 머니들부터 똑똑한 사람들부터 이제 먼저 이제 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라앉는 배에서는 일찍 뛰어내릴수록 생존 확률이 높대요. 그렇게 이제 먼저 똑똑한 사람들 그걸 눈치챈 사람들부터 뛰어내리고 있다 이미 가라앉는 배에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사실은 뛰어내릴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뛰어내리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를 아직 안 해본 사람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꼭 금을 사셔라, 뭐 뭘 하셔라 라기보다도 배분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흩뿌려 놓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난 위험해서 투자라는 걸 안 한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모순인 게 뭐냐면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는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현금도 또 원화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원화라는 자산이 내 모든 자산을 몰빵해 넣었다는 뜻이에요. 몰빵만큼 위험한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화폐들도 그 가치에 대한 등급을 매기면 원화가 그렇게 높은 가치의 화폐는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만약에 미국 투자자인데 너 뭐 투자했어? 했더니 나 원화에 오늘 몰빵했어 라고 하면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것처럼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내 자산을 좀 안전자산들도 어느 정도 담아놓고 위험자산이더라도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담아놓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직은 저희는 그래도 뭐 그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시간은 충분하니까 뭐 금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주식도 한번 보시고 비트코인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서 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 놓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과연 지금 투자를 해도 될런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과거랑 비교해서 많이 비싸긴 하죠. 지금 뭐 한돈 산다 그러면 거의 80만 원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한 50만 원대면 살 수 있었고 아니 올해 초만 해도 한 딱 5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지금 80만 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좀 많이 비싼 것 같다. 뭐 옛날에 20만 원일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금 하시는데 과거랑 비교하면 비싸다라고 느껴지는 게 맞죠.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국밥 가격도 과거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그럼 국밥 가격 한 최고점 찍었으니까 내려가겠다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엔 금을 안 사면 그 현금을 가지고 있겠다는 뜻이에요. 뭐 물론 금안 사고 주식 살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주식과 금은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 그 카테고리가 다르다 보니까 금을 대신해서 갖고 있는 건 현금 그 중에서도 뭐 달러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지났을 때 과연 현금의 가치가 얼마나 더 떨어질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 저는 정말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 무서웠고 앞으로도 더 무서울 거다. 내년에 금리 인하하겠죠. 그리고 내년에 사실은 뭐 파월에서 연준의장이 바뀔 가능성도 큰데 이제 그 후보가 워낙에 또 이제 그냥 비둘기도 아니고 엄청나게 뚱뚱한 비둘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본다라고 할 때 달러의 가치가 얼마나 더 빨리 떨어질지 특히 우리나라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되게 정치적으로 엮일까 봐. 그냥 우리나라 자체도 원화에 대한 가치도 더 빠르게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해 본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엔 지금 금 가격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2028년, 네. 2030년의 금 가격을 바라보고 지금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결국엔 그거는 화폐의 가치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화폐의 가치가 2030년에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과감하게 금 안 사셔도 돼요. 오히려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혹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 금 가격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 가격을 바라볼 게 아니라 앞으로 4, 5년 뒤에 금 가격 혹은 화폐의 가치에 대한 하락 이거를 주목해서 금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금을 사다 보면 또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금은 사이클이 한 10년 정도 돼요. 지난 100년 동안의 사이클을 분석해보면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 상승하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번 사이클이 2019년에 시작됐고 평균적인 금 사이클이 10.8년이니까 대략 한 2030년 정도까지는 금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가면 지금의 금 사이클이 어느 시기랑 비슷하냐라고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땐 사실은 제가 뭐 이제 방송에서 1971년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건 경제적인 그런 그 화폐 시스템이 변하는 변곡점이 비슷하다라는 거지, 경제적 상황은 1930년대랑 더 비슷해요. 1930년대는 금의 사이클이 가장 길었고 금의 상승 모멘텀이 가장 강했던 시기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13년 정도의 상승기를 가졌다 보니까 이제 뭐 정말 길게 간다면 1932년까지도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겠고, 일반적인 그런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2030년까지 상승할 거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아직도 상승 사이클이 한참 남았다. 그리고 이제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실은 그 상승률이 훨씬 더 드라마틱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측면을 바라보면서 아직은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라도 금 한 돈이라도 더 모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되게 오랫동안 금 거래소도 운영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금 투자자들이 언제 금을 막 사고 파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금거래소를 운영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금 공동구매 막 이런 것도 하면서 이 그 업계에 계속 있었었거든요. 보면은 금 가격이 막 오를 때는 한 돈, 10돈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금 가격이 좀 조정기가 오고 횡보가 오고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할 때는 큰 손씩 막 1kg, 2kg 막 이렇게 막 진짜 뭐 적게는 몇 억에서 많을 때는 수십억씩 사시는 분들 되게 많이 오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딱 이제 10월에 피크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조정기가 왔어요. 그러자 이제 11월쯤 됐을 때 제 그 주요 고객 중에 한 분이 집에 은이 한 15톤쯤 있으시거든요. 이분이 갑자기 이거 수상하다 하면서 은을 1.5톤을 더 사겠다라고 하셨어요. 가격으로는 대략 한 4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40억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사시면서 그때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일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공포에 질려 있는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은의 공급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제 해외 이슈들을 보시면서 야, 이거 은 가격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뒤에 제가 이제 뭐 다 옮겨드렸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옮겨드렸습니다. 1.5톤을 그날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같은 폭등이 일어났다. 근데 사실 이분이 딱 그 올해 한 6월, 5월 그쯤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은을 그때 4톤을 사셨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에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뭐 이게 뭐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그분만의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런 비슷한 시기에 이분뿐만 아니라 그런 큰 분들이 유독 몰려서 온다라는 거예요. 즉 가격이 막 오르면서 과열되고 네. 기치 프리미엄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일반 이제 뭐 그 조막손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막 한돈, 10돈 이렇게 조금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대거 들어오고, 그다음에 가격이 좀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제 횡보가 나오고 이제 저평가될 때는 그렇게 큰 손분들이 많이 사는 이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인간 지표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큰 손분들을 따라가는 게 맞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큰 손분들이 이제 물론 큰 손이 아니셔도 시장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관찰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큰 손분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손이 되시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경험도 쌓이고 지식도 쌓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남들이 다 산다고 해도 그냥 딱 진짜 되게 그런 분들 만나보면 이성적이에요. 막 사람이 진짜 냉철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다 과열되고 막 금 더 간다 해도 네.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막 사람들 공포에 떨면서 막 어떻게 금 팔아야지라고 해도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보세요. 그냥 지금 주어진 상황만 딱딱 보고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게 되게 놀랍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큰 선물들 살 때 나도 살 걸,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가정이긴 한데 금이 만약에 대폭락을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금이 대폭락이 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 상승 사이클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도 네. 최고점을 찍고도 원래
대부분 주식이나 코인 최고점 찍고 떨어질 때 맞아요. 정말 무섭게 네. 떨어지잖아요. 근데 금은 워낙 안정적인 자산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최고점을 찍는다 그래서 폭락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 최고점 부근에서 상당 기간 횡보를 하다가 이제 서서히 또 떨어지고 되게 긴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 투자하면서 폭락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기는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시나리오가 없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게, 오히려 금은 경제 위기가 오면은 네. 가격이 좀 크게 폭락을 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25%가 순식간에 떨어졌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도 정말 단기간에 금 가격이 뚝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대부분의 경제 위기가 이번 2026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경제 위기가 다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였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니 금 가격 같은 게 이제 좀 떨어지는 데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 가격이라는 게 선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계약 형태의 가격이고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가격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경제 위기 오면서 마진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자산이 처분돼야 되는 일 때문에 원래 떨어지던 퍼센테이지보다 좀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선물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다. 그렇다라고 하는 그 리스크 하나만 두고 볼 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선 별 상관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그런 경제 위기가 오면 환율이 치솟거든요. 근데 금은 달러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금 가격이 20% 정도 하락해도 막 $1 환율이 뭐 IMF 때 2.5배, 막 금융위기 때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으니까 국내 금 가격도 거의 그 2배 가까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을 보유하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폭락하는 유일한 시나리오인 이제 경제 위기 때 오히려 국내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내 자산을 더욱더 튼튼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최근에 금 시장에서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중국에서 비밀리에 아, 이제 구축하고 있다는 골드 네트워크 들어보셨나요? 골드 네트워크. 야, 이게 진짜 무서워요. 이게 그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하면 뭔가 후진국, 뭐 네. 약간 걔네들이 뭐 해봤자 어차피 미국한테 안 되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게 있거든요. 물론 안 되죠. 미국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국가인데요. 하지만 이게 정말 큰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예요. 일단 중국이 만들고 있는 이 골드라고 하는 그 골드 네트워크들을 보면은, 네.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만들게 된 기원도 결국에는 지금 모든 무역 결제 시스템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결국 달러 결제망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는 다 그냥 너 좋고 나 좋자 할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트럼프가 나오기 전부터도 이미 세계가 탈세계화,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적대국한테는 좀 강력한 제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미국 편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네. 또 미국과 좀 적대국인 국도 있고 아니면 중립국도 있고 옛날엔 친했지만 지금 안 친해진 국가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들의 이제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스위프트 결제망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되게 리스크라는 거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 이란도, 베네수엘라도, 뭐 북한도, 그리고 러시아도 이렇게 제재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달러만 믿는 것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달러 결제 시스템만 있는 것도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필두이다 뿐이지 이미 185개국이 그 결제망, 그 중국이 만드는 그 골드 코리도라고 하는 결제망의 본신인 지금 CIPS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가장 핵심 국가들이 되는 브릭스라는 국가들을 협의체를 보면,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 5개 국가가 원래 정회원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3년에는 여기에 이제 6개국에서 7개국 정도가 정회원으로 추가됐고 2024년에는 10개국이 파트너 국가로 또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가입 신청서를 넣은 국가가 20개국에서 30개국 정도 된다라고 이제 발표된 바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프랑스가 그 자국 정상회의 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데리고 온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G7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그냥 모든 룰을 만드는 애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발표된 블룸버그의 자료를 보면 2050년에는 브릭스의 GDP 대비 경제 규모가 50%가 되고 G7이 17%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브릭스의 확장과 성장세가 되게 무섭다. 그리고 G7 안에서도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포인트들을 볼 때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메시지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달러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은 이제 끝났다. 그니까 미국 너도 너무 뭐 약간 독재자적인 그런 행보를 취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중국의 부상과 그다음에 중국을 필두로 한 그런 어떤 결제 시스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브릭스 페이라고 하는 그 화폐 시스템까지도 이게 확장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고 사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다극화로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화폐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긴 시간 대표님 모시고 금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금을 투자해야 된다,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 이전에 우리가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반을 가는 시대랑은 많이 달라진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다른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그런 고민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